안녕하세요. 재윤경의 민생은행 재윤경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금융권의 대출 채권 연체율이 심상치 않죠. 은행도 소폭이지만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축은행은 5%를 넘어서고 있고 상호금융은 2.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연체율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요. 지난 시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체가 본격적으로 금융권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큰 폭으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모색하고 있고 또 그 대책이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체율 추이를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연체율이 2022년 6월 달부터의 흐름입니다. 9월에 소폭 조금 하락하는가 싶더니 또 12월에 잠깐 하락하죠.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때 이렇게 분기 말이거든요. 분기 말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락했다가 분기 말마다 근데 다시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1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은행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올라서 은행 대출 연체율이 지금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권 연체율은 말 그대로 급등입니다. 금융권이 얼마 전에 가계대출 동향 건전성 점검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회의 결과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관리 가능한 건지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없애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을 관리하는 방식 중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연체된 채권을 은행들은 갖고 있으면 부담이 되니까 팔아치우거나 아니면은 상각 처분해서 그래서 공식적인 회계장부에서는 지워버리고 특별 회계장부로 옮겨서 그렇게 채권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이렇게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채권은 없어졌지만 공식적인 장부에서는 사라졌어요. 근데 금융권들은 이렇게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빵원으로 만든 다음에 이 채권을 특별회계장부로 옮겨서 거기에서 1,000만 원의 자산을 여전히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채무자에게 추심을 지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회계장부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부업체 등의 혹은 민간 자산관리 회사에 매각함으로써 이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4개 은행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개 은행이 6개월간 작년 9월부터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가 그 기간 동안에 무려 1조 3천억 원의 부실채권을 처리를 했다. 이런 기사를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래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9월 달에 연체율이 하락하고 또 12월에 하락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이 분기 말 되기 이전에 연체율을 집계하기 이전에 부실채권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실채권을 털어버림으로 인해서 연체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더라. 이게 분기마다 이렇게 연체율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결국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4개 은행에서만 6개월간에 무려 1조 3천억 원의 그 부실채권을 지워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전체적인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아주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 회의를 통해서 지금의 가계대출의 금융권 연체율이
심각해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정부가 관리하겠다라는 방향이 뭔가 이렇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실 채권의 상각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원래 부실 채권이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채권의 경우에는, 부담부 채권의 경우에는요, 자체 상각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연체 기간에 그 기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부실 채권에 1,000만 원 이하는 자체 상각이 가능한데 1,000만 원 이상은 금감원의 심사를 받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실 채권을 털어버리는데, 한마디로 장부에서 지워버리는데, 이전에 1,000만 원 이상의 채권은 절차가 복잡하니 그래서 상각을 하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각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체된 채권을 빨리빨리 장부에서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냥 승인 마구 해주겠다. 신속하게 심사, 신속하게 승인해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실 채권이 정상적인 공식적인 회계장부에서 빠졌다고 해서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국은 여전히 채무자들은 연체자들이 급증하면서 연체에 내몰려서 강도 높은 출시임에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자들이 잘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건전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그냥 장부에서만 빠졌고 여전히 연체자들은 연체자 신분이고 윗독촉에 내몰려 있습니다. 빚을 갚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빚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채무자들은 여전히 계속 연체할 수밖에 없고 연체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니까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부실채권 상각을 더 완화시켜주겠다. 이렇게 관리 방안이라고, 관리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내놓은 대책이 이렇게 눈 가리고 앙하는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책도 또 내놨는데 이게 참 심각합니다. 뭐냐면 채권의 땡처리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2020년 6월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금융권들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매각을 하다 보니까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땡땡 카드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몇 개월 연체했더니 이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추심은 대부업체가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카드사보다 대부업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불법 추심도 굉장히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권보다는 관리가 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대부업체가요, 전국적으로 지금 한 8천여 개가 넘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등록했다, 취소했다, 등록했다, 취소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8천여 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때는 만여 개가 넘었죠. 이렇게 엄청난 수의 대부업체를 지자체에서 구청의 담당 공무원 1인이 이걸 관리하거든요. 당연히 관리가 잘 안 되죠.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대부업이 아니라 이렇게 채권을 사서 추심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규제를 하고, 그리고 관리 감독도 금감원에서 제대로 면밀하게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해야 된다 해서 감독도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매입 추심 업체, 한마디로 금융권에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서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강화시켰습니다. 2020년 6월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많은 연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채권을 금융권이 이전처럼 그렇게 대부업체 같은 민간업체에 무분별하게 매각을 해서 채무자들이 과잉 추심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은 이제부터는 채권을 캠코에만 매각을 해라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금감원의 권고사항 금융권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키지 않으면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채권이 민간 업체에 별로 이렇게 매각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캠코에만 매각할 수 있었던 권고사항을 없애는 거죠.
없애고 민간 업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 이게 바로 정부가 얘기한 관리 방안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내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에서 채무자를 위하거나 금융시장의 실질적인 건전성을 확보할 만한 내용을 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수치만 예쁘게 만드는 그냥 연체율 마사지하는 기술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연체율을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집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가계부채 총량에서도 빠져나가서 도대체 그 빚을 연체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민간업체의 매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다시 채권을 사고 그리고 과잉 추심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금융시장 건전성을 도모하기는커녕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신용만 하는 대책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채무자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거나 외면하는 방식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위기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충분히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채무조정 방안을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냥 각자 도생하시지 마시고 정부는 믿을 수 없으나 우리끼리는 믿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채무 상담을 통해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함께 길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